불길이 치솟는 밤이었다. 사람들의 고함, 사이렌 소리, 연기에 휩싸인 혼란 속에서 한 남자의 그림자가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안요한. 모든 비극의 중심에 섰던 그는 마지막 장면에서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듯 그렇게 누워 있었다. 하지만 그 장면을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었다. 가장 조용하고 가장 오래 그의 곁을 지켜온 존재, 유모. 그녀의 얼굴은 놀랄 만큼 차분했다. 연기 속에서도 시야를 흐트러뜨리지 않은 채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리고 불길이 조금 잦아들자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정확한 걸음으로 요한에게 다가갔다. 괜찮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도련님.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속에는 결단이 있었다. 요한의 어깨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고 피가 이미 옷을 적시고 있었다. 그러나 완전히 숨이 끊어진 건 아니었다. 미약했지만 분명하게 요한의 가슴이 아주 작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유모는 망설임 없이 요한을 들어올렸다. 그 시각 사람들이 모여든 반대편에서는 태중과 경찰들이 시신 검증 절차를 급히 준비하고 있었다. 현장의 혼란은 그녀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그녀는 외웠다. 어디로 움직여야 가능한지, 어떤 틈을 이용해야 하는지. 수십 년간 남의 티시를 처리하며 살았던 사람에게는 혼란은 언제나 기회였다. 가장자리에 쓰러져 있던 불에 반쯤 타서 알아볼 수 없게 된 한 남자의 시신이 보였다. 그 남자는 이미 죽어 있었고 주변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있었다. 유모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을 때 그녀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미안해요. 하지만 요한이는 살려야 해. 그녀는 신속하게 요한의 몸을 끌어다 그 자리에 눕혔다. 그리고 불에 탄 시신을 요한의 위치로 옮겼다. 옷은 비슷했고 성별도 같았으며 불이 모든 윤곽을 지워버린 덕분에 누구도 쉽게 구분할 수 없었다. 유모는 재킷의 주머니에 있던 요한의 지갑과 시계를 조용히 집어넣었다. 결정적인 물건. 경찰이 신원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보게 될 요소. 이 바꿔치기는 의도적이었고 치밀했다. 그녀는 요한을 자신의 차 뒷좌석에 실었다. 가방엔 이미 1시간 전부터 준비해둔 의료용 도구들이 있었다. 지하에서 일하던 시절 비상 상황에 대비해 모아두었던 것들. 언제 쓰일지 몰랐던 그 도구들은 이제 이 순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차 문이 닫히는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가 귀에 닿았다. 사망 확인했습니다. 그 한 문장은 유모에게 이상한 안도감을 주었다. 그러나 그 안도감 속에는 오래 묵혀두었던 또 다른 감정, 설명하기 어려운 집착이 서려 있었다. 지하 창고. 허름한 전등이 깜빡이고 있었다. 철제 침대 위에서 요한이 아주 미세하게 몸을 움직였다. 유모는 그 모습에 손을 꼭 쥐었다. 살아야 해. 반드시 내가 돌아와야 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다. 새벽이 되었을 때 요한은 마침내 천천히 눈을 떴다. 눈꺼풀이 무겁게 떨렸고 호흡은 거칠었다. 여긴. 그의 목소리가 작게 흩어졌다. 유모는 눈물이 맺힌 채로 손을 잡았다. 괜찮아.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요한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기억이 조각처럼 돌아오기 시작했다. 총성, 몸을 찌르던 뜨거운 고통, 그리고 자신을 내려다보던 태준의 얼굴. 눈동자가 싸늘하게 식었다. 그놈들. 유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 노용식, 노은비, 그리고 박태준. 그 셋은 아직 아무 벌도 받지 않았어. 요한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숨이 서서히 일정해지자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다. 유모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남자가 일어서는 순간 세 사람의 삶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걸. 다시 시작해야지. 요한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고 섬뜩했다. 그의 눈빛이 깨어났다. 그리고 그 순간 조각도시의 그늘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요한이 지하 창고에서 몸을 일으킨 지 며칠이 지나고 도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정막 속에는 싸늘한 기운이 있었다. 누군가는 돌아왔고 누군가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른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미 감지하고 있었다. 박태중은 며칠째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자꾸 누군가의 시선이 등 뒤에 붙어있는 느낌. 문을 열 때마다 어둠 속에서 어떤 그림자가 튀어나올 것 같은 감각. 그는 자신이 예민해졌다고 말하지 않았다. 예민함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형님, 나 요즘 이상해요. 태중이 말했다. 노용식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이상한 게 아니라 느끼는 거다. 용식이 담담하게 말했다. 살아온 놈들은 알아. 누가 다시 우리 그림자 위를 밟고 있는지. 태중의 손이 멈췄다. 둘 사이에 깊은 침묵이 흘렀다. 아니요, 맞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용식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구겨졌다. 모른다. 아직은. 하지만 내 촉이 그 이름을 떠올렸다면 이유는 있겠지. 노은비는 사무실에서 태중이 남긴 보고서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한 가지 복잡한 감정이 엿보였다. 걱정, 분노,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애틋함 같은 감정. 문이 열리고 태중이 들어왔다. 그는 힘없이 의자에 앉았다. 또 잠 못 잤죠? 은비가 물었다. 목소리는 차가운 듯 들렸지만 그 안에는 숨겨진 따뜻함이 있었다. 요즘 좀 불안하네. 불안한데도 혼자 짊어지려고 하면 더 무너지죠. 은비는 태중 앞에 따뜻한 캔커피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손길이 잠깐 그의 손등을 스쳤다. 둘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고 눈이 마주쳤다. 잠깐이었지만 묘한 공기가 스쳤다. 은비는 서둘러 시선을 피하며 웃었다. 걱정되니까요. 누군가는 당신 편을 서줘야 하잖아요. 그 말은 아무렇지 않은 듯 했지만 태중의 가슴 어딘가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 순간 은비의 휴대폰이 울렸다. 번호도 이름도 없는 메시지 하나. 넌
너는 왜 그를 지키고 있을까? 오래갈 감정도 아니면서. 은비의 손이 굳었다. 태중이 눈치를 채고 물었다. 누구예요? 은비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메시지 아래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조금 전 은비가 태중의 손등을 스치던 그 장면. 창문 반사에 찍힌 실루엣 한 명. 카메라 같은 것을 들고 있는 정체 모를 그림자. 은비는 속삭였다. 미쳤어. 이 사진 지금 찍힌 거야. 태중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 사진 속 그림자, 그 기묘한 거리감과 설명할 수 없는 압박. 요한이다. 그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살아있다. 그 자식. 지하 창고. 요한은 의자에 앉아 유모가 놓아준 자료들을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둘이 꽤 가까워졌더라고요. 유모가 말했다. 태중이랑 은비 말이에요. 요한의 눈썹이 굽어졌다. 그게 뭐? 도련님이 신경 쓰고 있잖아요. 요한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에 작은 금이 같다. 유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서 첫 타깃은 은비예요. 요한이 고개를 돌렸다. 왜? 심리전엔 가장 약한 고리가 필요해요. 유모가 말했다. 은비는 감정이 너무 솔직해. 두려우면 표가 나고 흔들리면 바로 행동이 달라져. 태중을 흔들고 싶으면 가장 단순한 곳을 건드리는 게 제일 빠르지요. 요한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어깨 통증이 다시 올라왔다. 칼이 박혀있던 그 자리가 여전히 뜨겁게 남아있었다. 좋아.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은비부터. 그날 밤 은비는 퇴근하려다 건물 앞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심장은 이미 거칠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태중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 누가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어디야? 지금 바로 갈게. 태중은 숨이 차도록 달려왔다. 그는 은비를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괜찮아, 나왔어. 은비는 잠시 굳어있다가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그의 등을 잡았다. 그 순간 멀리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다. 찰칵. 둘은 동시에 뒤를 돌아봤지만 어둠만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은 너무 익숙했다. 태중은 피가 식어가는 걸 느꼈다. 요한.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둘 사이의 공기도 완전히 달라졌다. 은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태중 팔을 더 꽉 붙들었다. 도망치지 말아요. 이번엔 함께해요. 태중은 그녀를 바라봤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감정들이 둘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들을 지켜보는 눈 하나가 멀리서 빛났다. 요한이었다. 그는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엔 기묘한 슬픔과 차갑고 굴절된 감정이 함께 깔려 있었다. 좋아. 그가 중얼거렸다. 이제 마지막 조각만 남았네. 그 마지막 조각은 박태중이었다. 박태중의 화원 카페는 여전히 꽃 냄새로 가득했다. 햇빛이 유리창 위를 흘러내리고 새벽 공기처럼 고요한 공간이 이어졌다. 태중은 매일 아침처럼 화분에 물을 주며 이 삶이 오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진심으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 그의 평화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치는 순간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카페 문 앞에 작은 박스가 놓여 있었다. 태중은 상자를 열어보고 숨을 멎었다. 안에는 작은 꽃 화분 하나 그리고 한 줄의 메모. 꽃은 잘 자라네. 그런데 당신 얼굴은 왜 이렇게 밝아졌죠? 문장의 결, 리듬, 숨소리 같은 끝단의 떨림까지. 요한이 돌아왔다. 그 순간 카페 안쪽에서 은비의 비명이 들렸다. 태중, 이거 좀 봐요. 은비는 태중과 함께 찍힌 전날의 사진을 들고 있었다. 문제는 그 사진이 외부가 아닌 카페 내부에서 찍힌 것이었다. 어젯밤 누가 들어왔어요. 은비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다. 태중의 온몸이 냉기로 굳었다. 평화를 깨부술 수 있는 단 한 명. 그 이름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안요한. 지하 창고. 어둠 속에서 유모는 손끝으로 벽을 더듬으며 천천히 걸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녀에게 요한의 존재는 숨소리와 발걸음, 공기가 흔들리는 미세한 떨림으로 느껴졌다. 도련님.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간절했다. 오늘 움직이실 겁니까? 요한은 칼자루를 천천히 만지작거리며 대답했다. 응, 오늘 끝내야겠어. 유모의 손이 허공에서 요한의 위치를 찾았다. 정확하게 그의 팔을 짚고 그의 팔뚝에 손을 올렸다. 도련님 제발 그만하십시오. 그녀는 목소리가 떨릴 때마다 말끝을 삼켰다. 도련님이 살아남으신 건 폭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도련님이 평범하게 숨쉬며 사시는 걸 바랐을 뿐입니다. 요한은 그 말에 잠깐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유모는 여전히 나를 그렇게 부르네. 도련님은 제게 아직도 도련님이지요. 유모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아픔 보지 못해도 도련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늘 들렸습니다. 요한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잠깐이었지만 그 안에 오래 묵혀있던 상처가 지나갔다. 그러나 그는 다시 칼을 잡았다. 미안 유모. 이젠 내가 끝내야 해. 유모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말 밖에 할 수 없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유모는 요한의 발걸음이 문 밖으로 사라지는 소리만 들을 뿐이었다. 밤. 카페 안에 불은 모두 꺼져 있었고 테이블 위 작은 스탠드만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다. 태중은 그 작은 불빛 아래 앉아 있었다. 손은 떨리지 않았지만 그의 숨은 이상하게 묵직했다. 문이 스르륵 열렸다. 익숙한 발소리, 익숙한 숨. 요한이었다. 꽃향기 속에 요한이 서 있었다. 그는 조용히 카페를 둘러보며 말했다. 내가 이런 데서 잘 지냈다며? 태중은 입술을 깨물며 일어섰다. 왜 돌아왔어? 요한은 피식 웃었다. 내가 평화를 갖는 게 너무 싫더라. 그래서 사람들 주변에서 흔들어댄 거야.
흔들어야 보이니까 너한테 뭐가 소중한지. 태중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넌 나랑 끝난 거였어. 요한은 고개를 갸웃하며 중얼거렸다.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 그 말에 뒤편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도련님 제발. 유모였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녀는 손끝으로 공기를 더듬으며 둘의 위치를 찾고 있었다. 도련님 이러지 마십시오. 요한은 짧게 웃었다. 유모는 아무것도 못 보잖아. 유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저는 도련님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요한의 가장 깊은 곳을 찔렀다. 그러나 그는 후퇴하지 않았다. 오히려 칼을 꺼내 들었다. 오늘 끝내자 태중아. 요한이 먼저 뛰어들었다. 칼이 허공을 가르며 내려왔다. 태중은 의자를 들어 막았고 쇳소리가 번쩍 울렸다. 둘은 테이블을 부수며 싸웠다. 꽃잎이 바닥에 흩어지고 화분이 깨졌다. 왜 넌 내가 갖지 못한 걸 갖고 있어. 요한의 절규는 씻기지 않는 질투와 분노였다. 은비가 뒤에서 소리쳤다. 태중 조심해. 요한이 은비 쪽으로 시선을 돌린 순간 태중은 그의 팔을 잡아 바닥에 내리꽂았다. 칼이 굴렀다. 태중은 그 칼을 붙잡았다. 요한은 피식 웃었다. 체념과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그래, 결국 넌 이기는 애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려들었다. 태중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칼끝이 요한의 가슴을 깊게 찔렀다. 요한이 숨을 들이켰다.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때 유모가 허공을 더듬으며 달려와 요한의 몸 가까이에 주저앉았다. 도련님 도련님. 그녀의 손끝이 요한의 뺨을 찾아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눈에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렀다. 요한은 마지막 힘으로 유모의 손등 위에 손을 올렸다. 유모. 이제 됐어. 유모는 고개를 흔들며 울었다. 도련님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요한은 마지막으로 아주 작게 웃었다. 나 이렇게밖에 못 살았어. 그리고 고개가 천천히 떨어졌다. 그의 손이 유모의 손에서 툭 미끄러져 내려갔다. 며칠 후 화원 카페에는 다시 꽃향기가 가득했다. 태중은 붕대를 감은 어깨를 움직이며 화단에 물을 주고 있었다. 은비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괜찮아? 태중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진짜 끝났어. 은비가 미소를 지었다. 둘이 꽃을 바라보는 그 순간 카메라가 슬며시 테이블 아래로 미끄러진다. 손님이 남기고 간 티매트 밑, 거기엔 요한이 차고 다니던 것과 같은 시계가 아주 조용히 놓여 있었다. 초침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